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맡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오늘 정치발전소에서 진행하는 이 대담에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아마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7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대담 일종의 4명이 지금 사회를 포함해서 4명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대담은 노동조합은 처음이라 또는 이런 노동조합들 처음 보는 노동조합들 또는 좀 생소한 노동운동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정치발전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하고요. 제 바로 왼쪽부터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는 노동조합은 처음이라 게임 회사에서 노조하기라는 이제 책을 최근에 이제 출간하신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신 신광균 저자님이자 노동조합의 부지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는 청년세대 노동조합이죠. 주로 이제 파트타임 노동하는 이제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청년들의 노동조합이 청년유니온의 전 위원장이었고요. 지금은 사회적 대화 기구 중 하나인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병철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로부터 이제 가장 멀리에는요. 아무나 유니온의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줄여서 아유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나 유니온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아빠는 현금인출기가 아니야. 그리고 노멀 레볼루션 이런 이제 다양한 다수의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오늘은 아마 주로 이제 제조업이나 어떤 이런 쪽 산업에서의 약간 새로운 노동운동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조건준 저자님이시자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명이 동시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 또는 대담을 하는 행사는 아마 정치발전소에는 이번에 처음 사실이거든요. 보통 이제 2명 또는 3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4명까지 화면에 다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아마 화면이 굉장히 꽉 차 보이실 것 같습니다. 덩치도 좀 다들 웬만하면 신남님 빼고는 이제 다 덩치가 좀 있어가지고요. 화면이 좀 꽉 차 보여서 답답하시다면 네, 와이드로 좀 연결해서 보세요. 네. 농담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대담하시는 분들을 섭외하고 이야기를 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 노동운동 이렇게 했을 때 좀 머릿속에 이제 그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단순히 이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조합이 최근에 좀 새로운 게 없을까 또는 특히 우리가 좀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을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봤을 때랑 좀 다르게 조금 특이하거나 또 특이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새로운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또 책이 최근에 출간되기도 했고요. 화제가 되고 또 새롭게 보이는 어떤 흐름들을 좀 소개시키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주로 조금 이제 각자가 아까 제가 소개할 때부터 맡고 있는 또는 경험해온 영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보다는 묘한 공통점이나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왼쪽 저부터 가장 먼 조건준 대표님부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아무나 유니온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간단히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나 유니온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나 노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아무나 노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 있습니다. 뭐 교육이라든가 노조 만드는데 조언, 상담, 그것과 관련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전에는 금속산업 쪽에 제조업의 노동조합들이나 이런 데를 만드는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나 유니온이라는 별도의 그러니까 아무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체를 특별히 만들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저는 30년 넘게 제조업에서 노조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 노조합 만들기 정말 어려운, 예를 들면 삼성은 무노조 재벌 회사였고 그런 데서 노조를 처음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주로 제가 얘기할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그 비정규직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노조 재벌 회사에서 노조 만드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완전히 하청 비정규직으로만 된 공장에서 노조 만드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 3권을 누리기 힘든 그런 조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누구나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아무나 유니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일단 소개 단계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이제 김병철님은 원래 청년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사회적 대화를 이제 촉진하거나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 계시는데요. 청년유니온을 하다가 지금 사회적 대화 기구에 특별히 또 일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청년유니온에서 2018년, 19년에 이제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상근 이제 뭐 집행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위원장을 이제 하면서 그때 당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초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고용노동 공약 중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활성화해서 한국의 어쨌건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주요 공약이었고, 그것을 실제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렇게 더욱더 개편을 하면서 노동자 대표의 지금 청년 노동자 대표를 이제 넣을 수 있게 이제 법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청년유니온이 사실 들어가게 됐고, 제가 당시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사실 청년유니온 이제 위원장 그리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어쨌건 본위원으로서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정말 안 되는 이유를 절실히 좀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더더욱 사실 사회적 대화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한국이 이제 노동운동이 무엇을 좀 고민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많이 좀 약간 고민했던 좀 계기였어요. 그래서 좀 위원장을 마치고 나서 좀 사회적 대화, 좀 지역 사회적 대화, 여기서부터 사실은 좀 무언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으로 사무국에 취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제 바로 왼쪽에는 노동조합은 처음이라라는 책의 또 저자시기도 하고 게임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이제 거의 이제 만드는 단계에서도 같이 하셨던 분인데 왜 게임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먼저 노동조합은 처음이라라는 책을 굳이 쓰시게 된 이유와 게임 회사에서 노동조합하는 이야기를 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2018년에 그 노동조합이 약간 판교에서 붐이랄까요? 한 4개 정도가 생기면서 한 10개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대충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여기 정도는 생겨야 정상이다 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좀 이렇게 매뉴얼처럼 이렇게 좀 내보자라고 해서 딴지일보에 처음에 일단 어느 정도 글을 좀 내게 됐고, 그 이후에도 그 이후로 좀 노동조합 설립이 최근 한 20년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추가적으로 설립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안 생길까 많이 고민도 하고 저희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너무 좀 기록으로 남기고 약간 매뉴얼이랄까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이렇고 만들면 이런 활동을 해야 돼를 좀 아시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제가 2018년 9월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노동조합 초반에 하면서 정말로 그 맨땅에 헤딩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좀 더 점점점 회사가 달라지고 있어 라는 내용을 좀 엮어서 좀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게임 회사에서 노동조합, 게임 회사 일단 제일 먼저 아마 게임 회사에서 노동조합 한다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실 일은 어떤 게임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솔직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무슨 게임 만드는 회사인가요? 저희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고 네. 판교에 있고요. 로스트아크 회사 광고 같은 거 많이 해주세요. 로스트아크, 에픽세븐,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을 하고 있고요. 매출로는 한 업계에서 4,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그 이제 바로 이제 또 질문에 들어가 볼게요. 네. 게임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노동조합이 필요하겠구나 또는 네. 게임 회사에 왜 IT 분야나 게임 회사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나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있으신지 계기 같은 게 있으셨던 건지. 사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첫 직장은 게임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었었는데 거기서는 그 야근을 하면 수당을 줬어요. 되게 상식적이죠. 근데 게임 회사를 왔는데 계약서에 야근 수당이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야근 얼마나 할 줄 알고 야근 수당을 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라고 했더니만 인사팀 직원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포괄임금 계약서가 너무 상식적이라서 그 주니어였던 그 친구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다가 사실 뭐 노조를 만들면 이런 거 막 바꿀 수 있지 않아? 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 정도로 가지고 있다가 뭐 파리바게뜨 노조도 생기고 제일 컸던 건 네이버의 노조가 생기면서 좀 컸어요. 우리도 할 수 있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52시간제라고 할게요. 최대 근무제를 하면서 유연근무제가 도입됐고 유연근무제를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 근로자 대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장을 찍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도장 찍어줄 사람을 투표로 뽑았고 제가 이제 나갔는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회사가 좀 대표인데 뭐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진짜 도장 찍어주는 기계 거수기밖에 안 돼서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동조합 설립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노동운동 쪽에서 그런 논쟁이 사실 하나 있잖아요. 아마 아무나 유니온의 조건준 대표는 아시겠지만 노사협의나 근로자 대표 제도를 활성화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게 언젠가 노동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 제도를 더 활성화하자. 이런 쪽이 이제 얘기가 한쪽에서 또 주장이 있고 무슨 근로자 대표 제도를 활성화할 때냐. 그냥 노동조합 자체를 더 많이 당장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시급하다. 또 이런 게 나름 노동 내에서 좀 그 논쟁이나 토론이 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도 있지 않나요? 조건준 대표님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다 사업장 회사 조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대체할 수는 없죠. 노사협의회하고 노조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노사협의회도 노조로 오는데 계기가 되긴 하네요.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화가 나서 노조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건준 아무나 유니온 대표님은 어쨌든 최근에 또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에서 되게 화제인 게 이제 현대모비스 산하의 이게 협력업체들 또는 하청업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좀 기존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나 제조업에서 있었던 흐름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이제 굉장히 긴밀한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산하에서 처음에 한 57개, 거의 60개에 달하는 하청 협력업체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게 통합돼 가면서 최근에는 아예 현대모비스 산하의 생산 전문 자회사라고 하나요? 계열사 이렇게 이제 통합돼서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이 그렇게 통합하는 것을 노사가 합의한 이 사례는 좀 굉장히 화제이면서도 또 논쟁적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과정들이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뭐
처음 들으신 분들에게 설명이 돼야 될 거는 자동차 산업의 그 모비스에 있는 모듈 부품사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동차가 반드시 이제 완성차에서 다 조립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큰 덩어리로 나눠서 완성차에 납품되는데 그 큰 덩어리를 만드는 그 덩어리를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모듈 공장들이죠. 그 모듈 공장이 전국에 꽤 많은데 10개가 훨씬 더 넘는데 이 모듈 회사들은 전부 다 완전히 비정규직들만 채워진 공장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조를 2017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서 노조를 하나 만들면서 전국에 13개의 노조가 동시에 이렇게 연이어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노조를 처음 시작할 때 비정규직이니까 통상적으로 모든 노동조합들은 거의 대부분들은 특히 제조업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소송을 소위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우리가 통상적인 불법 파견 소송을 거는데 여기서는 시작할 때 우리는 정규직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하게 현장에 있는 간부가 정리한 걸 보면 3B라고 정리했던데 비소송, 그다음에 비갈등, 비극단. 그래서 비소송은 소송하지 않는 거고 비갈등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둘러싸고 논쟁이 많이 되잖아요. 인천국제공항 사태도 그렇고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투쟁하면은 뭐 불신에서부터 고공농성 엄청나게 그런 어려운 투쟁들이 벌이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요. 전국에서 57개 협력사가 있었는데 전국에 10개 공장에 57개 협력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들 하나씩 통합해서 13개로 통합했다 올해 4,000명 이상의 규모, 3,000명 이상의 규모가 되는 회사로 통합하면서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통합되고 지위도 근로조건이라든가 처우도 대폭 개선되는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이제 합의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원청하고 교섭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원청도 이 논의 과정에 2년 동안 참가를 같이 해서 2년 논의 결실로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 비소송이라는 측면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입장에 따르면 또는 원칙적으로 보면 아니 뭔가 진짜 불법적인 불법 파견 또는 뭐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논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소송하는 게 당연한 거 더 맞는 거 아니냐, 정의로운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송이라는 방식을 굳이 택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전제는 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소송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을 할 때 기존의 비정규직 운동을 하면서 소송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들려주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송을 하면 일단 소송에서 이기면 조합원이 늘었다가 소송에 지면 조합원이 줄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본래 기능을 못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죠. 이거는 민주노조가 소위 얘기하는 자주적인 노동자들의 자력으로 뭔가 권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판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소송을 하면은 노사관계가 일단 처음부터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또 정규직화를 당장 정규직화를 요구하니까 어려운 요구인데 그걸 관철시켜 하면 극단적인 투쟁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과 토론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소송의 길로 가자 이런 선택을 한 거고,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에도 소송을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너희는 소송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현장 당사자들이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보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산에 오르려고 하면은 길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의 길만 있으면 그 길로 오르려다가 막히면 거기서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경로가 다양하면 우리가 풍부한 경로 속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경로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힘도 더 훨씬 더 세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좀 이따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동안 얘기를 못 하셔가지고 김병철 전 이제 청년위원장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사회적 대화를 기구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양대 노총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있다, 또는 뭐 이렇게 큰 조직들의 어떤 이야기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큰 조직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대 노총에 속한 노동운동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사회적 대화를 기구에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계속 찾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어떤 정답을 정해 둔 것, 어떤 하나의 어떤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닌데, 가장 제가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청년유니온 자체가 사실 노동조합이기도 하지만 그 존재의 사실 이유는 기존의 어떤 기업별 노조 체계, 거대한 어떤 산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어떤 거대한 사실 총연맹 노동조합에 속하기 좀 어려운 노동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사실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양대 노총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들 사실 포괄하기 어렵고 새로운 좀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청년 유니온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청년 유니온이 좀 활동하다 보니까 유니온 운동의 특성상 조직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어떤 공중에서 담론을 사실 주도하면서 어떤 노동운동에 좀 새로운 좀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서 영향력을 조금 미치고, 이런 데 사실은 저희가 주로 주목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사실은 큰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 기구를 더욱더 활용해서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내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만 사실 청년 유니온에 좀 새로운 좀 길이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 사실 그렇게 좀 많이 좀 판단을 했고요. 근데 사실 내부에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사실 복잡한 사실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동조합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대화는 사실 절실한 문제다. 사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권력을 가진 노조는 사회적 대화 필요 없거든요. 알아서 개별 기업별로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대화가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또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신광규님은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제 노조를 하게 됐는데, 게임 회사 또는 이제 큰 틀에서는 IT 업계랄까요? 여기는 또 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겪는 어떤 이 고민이나 활동의 어떤 지점들도 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프로젝트별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이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떤 게임이라는 게 어떤 게임 프로젝트가 개발이 추진되다가 그 프로젝트가 폭파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보통 일어나나요? 저희가 노조를 만들 때 두 가지가 크게 있었던 게, 포괄임금제는 뭐 워낙 많이가 되셔서 이해를 하실 거고, 프로젝트 폭파로 인한 고용 불안 이슈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은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여요. 크든 작든. 그래서 게임을 개발을 하다가 사실 게임이 뭐 이게 어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루에 글로벌하게 한 1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성공하는 게임은 아마 한 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달에 나온 게임 중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출시를 하고 나서 드랍이 되거나, 아니면 출시를 하려다가 사업성이 안 맞으면 드랍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뭐 보통 뭐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해체가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되잖아요. 사실 게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지금이야 게임 산업이 이제 규모도 커지고 매출이 크고 회사가 커졌지만 불과 이렇게 된 지 채 10여 년 정도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작은 회사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프로젝트가 드랍이 되면 회사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기업과 DNA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의 리더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드랍이 되면
그때 기여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다. 그러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그 또 몇 년 정도 달리셨으니까 알아서 퇴사를 하세요. 프로젝트 실패에 책임을 지고 왜 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가시고 나머지 한 절반 분 정도는 저희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숫자는 다른 프로젝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도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요. 그러니까 그게 대기 발령과는 좀 다른 상황이고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나가시거나 회사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면 한 공고사직을 하죠.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위로금이랄까요? 그런 걸 주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걸 태클을 걸거나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냥 사라지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리하자면 프로젝트가 터지면 대부분 다 알아서 나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노조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단협으로 그 부분을 보호하니까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이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게임 회사들은 여전히 프로젝트가 터지면 다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흥행하거나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터진다는 건 뭐 이렇게 프로젝트가 잘 안 된다는 거니까 게임이 뭔가 흥행하거나 뭐를 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고용 불안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그 게임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드랍이 됐으면 이 인원이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프로젝트로 가면 되는데 이거는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업계의 문화랄까요? 약간 실패한 프로젝트, 자사 내에 있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사람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러면 신규로 채용을 하면 신입을 뽑지는 않을 거거든요. 경력을 뽑으면 이분은 다른 회사에서 드랍되신 분이잖아요. 대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게 다른가 봐요. 뭔가 그리고 자기와 성향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대요. 근데 업계가 넓지만 좁아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한두 달이 건너면 여기 드랍되신 분이나 밖에서 오신 드랍된 분이 아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는 생각은 있는데 약간 업계의 문화가 있고 이것 좀 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좀 사실 많이 잘 이해는 안 돼요. 저도. 다시 이제 금속 산업 쪽으로 얘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IT에서 오늘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 이야기 이제 막 오가는데요. 사회적 대화까지. 어쨌든 자동차 산업은 지금 변화가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IT 쪽도 뭐 수시로 변하긴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이 변화의 어떤 전 세계적인 규모랄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우연히 이제 어떤 사람이 운행하는 전기차를 테슬라라는 차를 태어나서 처음 타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차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슨 패드가 있고 나머지는 차에 뭐 달려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뭐 굴러가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크게 변화해 간다는 것이 단순히 전기차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모듈이나 부품도 그런 산업의 변화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의외였던 게 그 미래차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노동조합과 이 회사, 협력업체나 또는 원청이라 얘기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가 저는 산업의 미래를 같이 노동조합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하면서도 좀 많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해왔던 것 같아요. 여기 모듈사에 있는 분들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산업 전환기, 산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환기다. 그러면 전환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전환 역량인데 그런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계속 나눠왔고, 그러다가 이게 그냥 우리만 논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 회사하고 같이 논의하자. 근데 회사하고 논의하려면은 하청업체하고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원청인 모비스하고도 논의가 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제안하고 그러면서 몇 차례 워크숍도 하고 이런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전환 협약이라는 것을 원청인 모비스와 그다음에 생산정보사 노사가 같이 모여서 꽤 긴
토론 끝에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미래체육위원회에서 그런 협약도 만들고 그 미래체육위원회에서 세웠던 세 가지 중요한 의제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상호 예측, 토론, 논의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생산도 변할 텐데 생산 물량도 변할 거고 또 새로운 생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고용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뭔가 통합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통합적인 역량들을 다 모아서 노사뿐만 아니라 원청과 또 협력사들 전체 역량을 모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꾸준히 논의해 온 거죠. 그러면서 이 미래체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노사 간의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회사를 전체로 통합해 나간다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 거죠. 사실은 최근에 많은 산업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그런 방향성을 좀 가야 된다 이런 고민들은 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막상 실행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측의 어떤 비협조의 문제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어떤 고민의 부족 문제인지 또는 실행력의 문제인지 참 다들 이제 그런 거를 실제 말로는 하지만 실현해내는 게 참 어려운데 여기 자동차 부품 모듈 여기 현대모비스 하청 협력업체 여기 노동조합에서 가능했던 핵심 어떤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조가 좀 힘이 있는 데죠. 왜냐하면 모듈 부품사에서 예를 들면 생산을 안 하면 완성차가 전부 다 바로 정지되니까 그래서 교섭력이 산업 구조상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조직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갖췄던 거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노조의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죠. 기존의 비정규직 그러면 뭐 현대차 그룹이나 원청에서도 노조 만들었다니까 정규직 요구하겠네 소송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가죠. 정말로 당신들이 소송 안 한다고? 정규직화 요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서로 의심하고 증명하는. 근데 이제 이게 노조를 만든 지 4년, 5년 넘어가니까 정말 안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합리적으로 논의가 가능하겠다라는 메시지 혹은 신뢰를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도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회사도 내연차 시대의 노사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걸 바꾼다는 건 회사 내부도 어렵죠.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들을 계속 노조와 접촉하면서 논의를 했고 어쨌든 과거의 내연차 시대의 패러다임과 다른 미래차 시대의 패러다임, 노사관계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신강진 저자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그나마 곁눈질로 이제 봐온 바로는 판교 IT밸리에 이제 그 대한민국 유명한 IT 회사들이 이제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각자 그 고민들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그 요즘에 이제 IT 회사들은 소위 자회사 손자회사 같은 걸 참 많이 만들잖아요. 그 내부에 서비스 하나가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자회사가 하나 생기는 약간 이런데 노동조합을 대부분 그 판교 쪽에 지금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은 그거 구분 없이 노동조합을 통으로 같이 가입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을 가지게 되고 또는 자회사 손자회사들하고 이게 많이 만들어져서 발생하는 또 고민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그 게임 회사랑 뭐 크게 보실 때 비슷해 보이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게임 회사랑 IT 회사랑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한데 게임 회사는 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자회사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는 해요. 저희도 뭐 계열사가 작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저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은 자회사 문제에서 좀 통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가 하나 생기거나 혹은 특정 게임이 하나 생기거나 이랬을 때 자회사로 분리를 하거나 혹은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법인 설립이 워낙 쉽고 쪼개기가 워낙 쉬우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특정 모 그룹 하나 그 기업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해서는 이 문제를 포괄할 수도 없고요.
그 할 때마다 그러면 교섭을 매번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도 그건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룹에 있는 모든 법인을 통할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야 어떤 교섭력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좀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법인이 제가 정확히는 안 해봤는데 거의 20개 가까이 될 텐데 저희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보통 뭐 50개 이상 되니까 10개 정도면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자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로 했을 때 좀 매출이 크고 규모가 있는 게 한 5개의 법인인데, 사실 이 5개 법인도 기능적으로 봤을 때 A 게임 만드는 법인, B 게임 만드는 법인, 그러니까 플랫폼 만드는 법인, 관리하는 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이 5개 쪼개져 있지만 사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교섭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같은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회사라고, 뭐 물론 법적으로는 법인이 다르겠지만 직원분들도 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했고요. 자회사 문제는 좀 그 저희 말고 다른 쪽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회사에서 시작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사실은 법인 내 하청 구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결국에는 모회사가 풀고 밑에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셔서 그걸 좀 하나로 어떻게든 가져가시려고 예전처럼 그렇게 법인별로 쪼개지 않고 하나로 가져가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카카오 이런 데는 자회사 선조에서 법인이 한 100개가 넘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이버가 100개가 넘어갔었나? 하여튼 카카오가 100개 넘어갔다가 한 80개까지 정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 거기서 이 통합해서 노조하는 게 여러 고민이 들긴 하고, 또 그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예전 같으면 대기업에서 하나 부서 같은 걸로 새 부서가 만들어질 게 법인으로 따로 만들어지는 느낌 같은 게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해서 참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쪽에 계시니까 김현철님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자동차 산업 얘기, 산업전환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사회적 대화에서도 산업전환, 뭐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나 주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좀 보시나요? 주로 일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 볼 때는 가장 그나마 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충남. 이제 충남이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좀 풀어 나가고 있는 게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런데 이게 참 뭐랄까요?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한국의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노사가 사실 중심이 돼서 사실 운영이 되기보다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그리고 그 정권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신경을 쓰느냐 마냐에 이게 거의 99%는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들어선 윤석열 정부,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 때 이제 굉장히 사실 충남도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됐고, 이 한국의 사실 국민의힘으로 이제 불리우는 이제 보수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어떤 노동 개혁을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좀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고 싶어하지, 노사 간의 어떤 대등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존중을 좀 하지 않는 좀 정권인지라, 그래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노동운동가 선배님이신 김문수 전 도지사님, 선배 죄송합니다. 선배님이 아니라 도지사님께서 이제 경산의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온다는 소식이 또 있고, 이게 그냥 사회대화를 하겠다는 건 진짜 갑자기 대답의 주제가 그래서 좀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정의로운 전환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그걸 하기 위한 좀 사회적 대화의 준비가 지금 사실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정치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IT나 게임 쪽은 또 문화적인 또 차이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이것도 이제 편견일 수 있는데 좀 젊다, 직원들이 젊은 경우가 많고 이직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왠지 개인주의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선입견들도 있잖아요. 네. 문화적인 어떤 차이도 노동조합 활동에 아마 이제 다른 노동조합 이제 어떤 산별 노조 안에서 다른 또 지회나 이런 데를 보실 거잖아요. 네.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차이 또는 공통점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편견이나 선입견이 많고요. 네.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상대적으로 개인주의라던가 이직이 잦다라는 산업적 특성은 분명 있어요. 뭐 보통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3년 이내에 이직을 못하면 네가 무능력한 거다. 그러니까 이직을 못할 정도나 다른 회사에서 탐낼 정도의 능력이 없는 건 네가 자기 개발을 안 한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사실 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업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얘기도 좀 예전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게임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27이었는데 그때는 평균 나이가 27이었거든요. 내가 평균이군. 그래서 젊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평균에서 제가 지금 38인데 뭐 지금도 거의 평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신입도 들어오긴 하지만은 거의 이제 경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산업 자체도 이제 산업이 나이가 들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이직이 많거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그 노동조합이나 뭐 조직이나 이런 거 운영하면서 있어서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거 아니 불만이 있으면 이직을 하면 되지 뭘 바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모여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댓글로 많이 접했고요.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저 평가 되게 좋았고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어떤 조직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막 진짜 그러신 분들이 나서서 만들었다면은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노조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타 산업이나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좀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은 저희랑 조금 다른 부분, 오프라인 중심이나 좀 끈끈한 그런 현장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다를 정도의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차이는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좀 이직보다는 이렇게 노동조합을 통해서 바꿔 나가자라는 생각 자체가 좀 자리 잡고 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설명해주신 또는 말씀해주신 그 현대모비스 산하에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인 좀 사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노동조합의 활동을 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는 어떤 차이점이나 공통점 기존의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과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었는지 아무래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모듈 부품사에 있는 조합원들이 연령이 좀 젊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노조를 처음 시작을 찾아왔던 그 친구가 26인가? 그때 처음 찾아왔던 것 같아요. 26짜리 현장 노동자가 찾아와서 노조를 시작하게 된 거고 당시 간부들도 대부분 20대 말 30대 초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일단 연령으로 봤을 때 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령으로 보면 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선입견, 오래된 관성 이런 게 좀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젊은 친구들이 뭐 개인주의적이니 뭐 이런 얘기나 사는 거 다 똑같다고 그런 얘기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너무 선입견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노동조합이 처음 생각을 여러 가지 하게 되고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가니까 대단히 이제 어떨 때 보면 깜짝 놀라고 저도 감동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비정규직이었고 엄청나게 노조를 시작한 것도 굉장히 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간다든가 그다음에 쉬어야 될 시간에 청소를 시켜서 청소를 하게 된다든가 연차 이런 걸 마음대로 못 쓰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노조를 시작했는데 지금 가끔씩 이제 간부들 조합원들을 만났을 때 개구리 올챙이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예를 들면 최근에 들었던 건데, 우리가 파업을 하면 하청업체 본인들한테 이제 납품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자동으로 쉬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데는 노조가 없으니까 임금을 못 받게 됩니다. 연차가 까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하청업체, 우리보다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그럴 때 감동을 받아요. 와, 이런 멋진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아니라 이 사람도 굉장히 정의감이 있고 잊지 않고 생각한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의 마음, 또 이런 사람들의 기풍을 잘 살려낸다라고 하면 기존의 노조들이 들었던 안 좋은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김병철 님에게 이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청년 유니언을 할 때부터 또는 지금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있으면서 다양한 노동조합들을 또 많이 이제 경험하고 보게 되잖아요.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보시면서 한국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 뭐 이런 거는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또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지점이 하나 둘쯤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뭘 뽑아야 될까? 하나만. 근데 최근에 사실은 어떤 노동조합 현장을 가도 이 세대 갈등 문제가 다 비슷하게 사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노조든 어떤 뭐 작은 현장이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청년 유니온을 해봐서 조금 그런 좀 깊은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생겨나는 좀 그 MZ 노조,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전 그 노동조합의 노선이 결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조 체제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조금 자신들의 어떤 몫을 조금 더 이제 챙겨가는 것에 조금 더 물론 이제 노동자에 붙지만 거기에 사실 매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MZ 노조라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는데,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기존에 사실은 이제 양대노총, 큰 대공장 노조들이 깊이 사실은 고민하고 개선점을 좀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하나 좀 예시를 들면, 최근에 신당역에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쨌건 가장 이제 큰 책임은 사실 이제 법원이 있고, 그것을 사실은 굉장히 좀 방치했던 이제 뭐 서울교통공사 사측이 사실 책임도 있지만, 왜 이 좀 피해자가 1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고 하는데 제1노조는 왜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나서서 지켜주지 못했을까? 사측에 제대로 요구하는 그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건 다행히 1노조가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것이 임금 인상, 고용 보장, 민영화 반대 충분히 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한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불만, 그런 고민,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사실은 캐치하는 노동운동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자기 소속의 노동조합이 아니지라도 사업장의 같은 직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연대의식과 그런 것들이 좀 발휘돼야지만, 지금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좀 여러 수많은 어떤 이제 노노 갈등,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요새 듭니다. 신강기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노동조합을 이제 IT 게임 업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책도 내시게 됐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조합은 이렇게 해야지, 노동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옆에서 시작하시면서 많이 막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활동을 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본인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거는 조금 바꿔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도 혹시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저를 포함해서 IT 게임 노조를 만드신 분들의 대부분이 소위 운동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어요. 저희는 운동은 헬스장 가서밖에 안 해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사람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친해져서 술을 먹어라.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희 뭐 상급 단체라고 하는 화성 쪽에서도 저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셨고 저희도 이걸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뭐 좀 그런 건 있었어요. 뭐 이게 뭐 제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노동조합이 너무 정의로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의는 누군가 모두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 가치이기는 한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정의로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마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는 정의로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과 괴리가 멀어진달까요? 그러니까 우선 정의로운 거 당연히 중요한데 좀 현실을 등한시하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무조건 나아가야 돼. 이것이 정의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의라고 하지 않거나 하게 좀 주저하시는 분과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적이 되고 너와 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갈라지고 사실 세상이 예전처럼 자본과 노동자 이렇게 딱 칼처럼 가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되게 얼개가 섞여 있어서 상황별로 좀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은데 이걸 너무 단순화시켜서 자본, 뭐 노동자 혹은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서 싸우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결국에 실효적으로 바뀔 것도 없으면서 괜히 계속 목소리만 공존하고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현대모비스 걸 보면서 아 그래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라고 기사를 되게 감명 있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게 뭔가 정의 사회라기보다는 어떤 가려고 했던 보편적인 어떤 목적지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여러 가지 방안이나 뭐 대화도 있을 수도 있고요. 좀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끌어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사전에 준비 안 했던 부분인데 서로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신지 예를 들면 서로 물어보고 싶으신 게 궁금했던 게 하여튼 세 분은 신강현님은 나머지 두 분은 거의 처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조건주님도 김현철님도 네. 신강현님 처음 보는 거고. 네. 아 여기서 처음 보니까 여기도 처음 보는 게 많.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혹시 서로 궁금했던 거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지 있으시면 한번 편하게 여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무소송이나 뭔가 좀 기존의 방식이랑 다르게 했었던 건데 분명히 근데 처음에 노조를 만들 때 사실 노조는 거의 분노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기필코 쟁취하고 말이라고 해서 그 찾아오신 분이나 지도부나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라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조합원 단에서 아니 왜 그렇게 온건한 방법으로 가냐 사측을 그렇게 굴복시킬 수 있겠어? 라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갈 수 있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처음에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노조 처음 시작할 때 준비를 착실하게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동 멤버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초동 멤버 토론하는데 그런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지만 노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처음에 노조를 바로 만들었을 때 이제 연차도 못 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차는 우리 거야. 우리의 권리야. 그래서 연차 마음대로 써야도 됩니다. 그랬더니 조합원들이 그래 우리 거야. 라고 연차를 전부 다 한꺼번에 써버려요. 굉장히 라인이 가동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좀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운동도 좀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꽤 힘들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직이 굉장히 잘 됐으니까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다음 지금 얘기했을 때 저는 노조는 통상적으로 분노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자존감으로 노조를 해야 되는 거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노조 처음 만들어서 첫 번째 회사한테 보내는 공문에 첫머리에 우리는 존중받고 싶다. 당신들이 우리를 존중하면 우리도 당신들을 존중할 것이다. 이런 참 공문에 그렇게 쓸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조합원들은 늘 이제 그런 그 힘이 있으면 힘을 표출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꽤 잘
많은 그런 토론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노조는 그냥 분노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그다음에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 인격적인 모독을 서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조합원이 몇 명? 네, 저희가 지금 360명 정도 됩니다. 네, 네. 끝이었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네. 데이터를 잘 몰라서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도 노조 57개 협력사를 통합하고 13개로 줄이고 이제 2개로 네. 줄이고 그러면 교섭도 이제 네. 큰 단위로 묶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마일게이트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그 조합원들은 전부 다 하나의 집단 교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만 거의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IT 게임 노조는 거의 다 이렇게 기업 법인별 교섭을 하고 있고요. 물론 모기업의 영향을 다 받지만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이 주요 법인이 5개인데 사실상 한 법인을 기능별로 5개로 쪼개놨다 보니까 처우라든지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복지 제도 다 비슷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5개 법인을 묶어서 교섭을 했고 거의 대부분 분들이 5개 법인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5개 법인이 교섭이 되면 거의 전 계열사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사실상 한 번의 교섭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네. 굉장히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게 뭐 물론 장점이 있는 만큼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그림자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일단은 대표적으로 A 게임과 B 게임이 법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도 다르겠죠. 그러면 임금 교섭할 때 네. 특정 뭐 법인에서 매출이 잘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하향 평준화라고 느끼시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어차피 사측은 똑같이 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는 교섭을 안 했으니까 주는 대로 받고 정보가 유통이 안 되니까 몰랐어요. 그냥 적당히 잘 받았겠거니 했는데 이제 5개 법인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교섭 결과가 공개가 되니까 우리는 매출이 잘 나왔는데 하향 평준화가 됐어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네. 저희가 이제 모듈 부품사 소개를 했는데 그때 노조 이름 정할 때 첫 네. 번째 노조 이름 정할 때 노조 이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자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라는 토론을 했는데 우리는 안 넣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가자. 소송도 안 하고 안 넣기로 했는데 이름 결정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IT 산업의 노조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길드 S, 네. 길드 노조 이름이 공동성명 네. 이렇게 이름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대단히 기존 노조로 보면은 쉽지 않은 건데 네. 이렇게 이름 결정했을 때 상급 단체, 그러니까 소속돼 있는 단체나 혹은 조합원들이나 이런 데서 좀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일단 상급 단체에서는 크게 말씀이 없으셨고 알아서 해라라고 자율성을 주셨고요. 다른 기존의 화섬에 있었던 분들이 초반에는 좀 오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죠. IT 애들은 뭔가 좀 약간 먹물일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으셔서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 좀 이게 이율배반적인데 노동조합은 필요한데 노조는 싫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는 싫은 거예요. 노조가 좋다라는 거는 머리로 이해했는데 가슴으로 노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 우리가 그 노조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이걸 막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더라고요. 감성의 영역이니까. 그럴 거면 그냥 노조라는 이름을 안 쓰면 되잖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SG가 스마일 게이트 길드거든요. 게임하면 길드 많이 하니까 친숙한 이름으로 하고 길드라는 게 뭉쳐서 뭔가 우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이름을 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요. 이제는 막 노조 이름 쓰시자고. 그래서 길드 너무 나약해 보인다고. 해보니까 이게 한 3년쯤 넘어가니까 그냥 노조라고 하자. 뭐 이렇게 길드냐 구차하게라고 이게 좀 바뀌어가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을 놔두고 껍데기만 바꾸면 결국에는 그 본질을 알아가시더라고.
이제는 저기 현장에 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거기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는 던지실 어떤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현장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고 예.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준 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편의 오피 사례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기사나 이제 방송 같은 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노동자가 직접 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편견에 기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본가나 혹은 경영자의 고유한 영역인데 이곳에 노동자가 뭔가 자꾸 침범하는 것, 약간 그런 편견에 기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금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일단은 저희가 이 사례에서는 모든 사례에서는 경영권의 침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노사간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도 아니고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쟁 구도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존의 노사관계, 전통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논쟁 구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소송 뭐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회사가 봤을 때 얘네는 소송할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노조도 그걸 안 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프레임이 여기서는 작동을 안 하고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경영권 침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낡은 구시대적인 노사간의 논쟁 구도, 이게 허물어진 게 굉장히 컸다.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 이후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미칠 영향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측면들을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되고 고리타분히 화석적으로 굳어졌던 논쟁 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프레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회사도 논의의 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청이 교섭에 나와라. 원청이 왜 교섭에 안 나오냐라고 막 논쟁하면 회사도 못 나오거든요. 이거는 나오면은 노조한테 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구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 당연히 해야 될 과제다. 그다음에 미래차를 위해서 생산 안정해야지. 고용도 안정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냐. 라는 게 회사 제가 건네들은 바로는 회사 경영진도 노조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논쟁 구도를 좀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물론 새로운 논쟁 구조가 생기겠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경영권의 침해냐 아니냐라는 논란은 없는 거죠. 네, 질문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진짜 존재한다. 근데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FGI 해가지고 성향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성향으로 이 사회의 절대악은 노동조합이다. 약간 이런 견해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분류화되었는데 실제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 그냥 편하게 이제 약간 이런 것을 그냥 개선하기 위한 방향? 아니면 뭐 하여튼 우리 노조의 고민? 이런 게 약간 궁금하고요. 아까 너무 정의로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완전히 공감이 가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정의로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정의로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의 규정이 기존 노동조합에게도 일반 시민에게도 뭔가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관련한 의견들을 김병철님부터. 네.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 혐오. 글쎄요. 이게 참 뭐랄까요.
그래도 최근에 근래 이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어쨌건 이게 최근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공공 부문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했고, 그리고 자기한테 노동조합이 어쨌건 중요하고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응답하는 젊은층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노동조합도 이렇게 만들 시도가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노동조합 혐오가 그냥 일반 시민들 자체, 물론 이제 좀 약간 과격한 투쟁 이런 거 되게 문제 삼긴 하지만, 약간 정치권? 이게 약간 정치 혐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치인들이 노동조합을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뭐 한국의 안타깝게 뭐 진보정당은 어쨌건 이게 좀 소수고, 주류 어쨌건 양당 정치라고 했을 때 여전히 사실은 보수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 사실 노동조합을 그 옛날 방식 그 프레임에 그대로 사실 갇혀 있는 거고, 민주당은 필요할 땐 찾지만 어느 순간 좀 약간 권력을 잡고 그럼 죄송합니다. 좀 권력을 잡으면은 노동조합을 바로 패싱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영을 이것도 사실 내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의 좀 책임 있는 정치권들이 노동조합을 제대로 상대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것이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실제로 좀 어떻게 정치가 좀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논쟁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정치권에. 역시 책임은 정치에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강기님 어떻게 질문해? 일단 노동조합 혐오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많이 느꼈고요. 노조한다고 거의 어머니랑 연애 끊을 뻔했었는데 다행히 해결은 잘 됐죠. 일단은 뭐 많은 선배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결과를 못 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효능감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게 냈고 떠들기는 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노조는 뭐 했어? 라는 게 있을 거고, 우리가 뭐 조직률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조직률을 살펴보면 거의 대기업 정규직 아니면 공공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을 대다수하고 있는 중소기업 8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뭔가 다른 세계 같은데, 저쪽은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 더 줘라고 하면 물론 정당해요. 근데 그쪽 반대쪽에서 보시기에는 뭐래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쪽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는데 효능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효능감이 있었으면 저기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네, 그러니까 응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응원보다는 좀 혐오나 좀 멸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좀 남의 얘기처럼 됐던 것 같고요. 정의로울 필요 없다라는 게 정의롭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맞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에 발을 딛고 상상력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뭐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노동조합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산업이 발전하면 4차 산업이니 뭐 메타버스니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직종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전화교환소가 없어졌듯이. 그러면 그러면은 그 직업을 없애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 훈련이나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나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노동조합이 모여 있으니까, 조직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뭐 정부가 됐든 회사가 됐든 이런 부분을 해 나가면 그 또한 정의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를 못 하다 보니까, 그거 하지 않고 좀 너무 거대한 담론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정의로워진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다 보면 효능감을 느껴셔서 노동조합이 한국에선 좋은 거네 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 그 기업 문제가 아니라, 뭐 사실 노동 문제, 장시간 노동 문제 이런 거 나오면 IT 쪽이 거의 항상 저희 핑계 대면서 그거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그 IT 노조 전체가 모여서 IT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고용노동부라던가 문체부라던가 국회 상대로 전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산업에서 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시지 않는 분들도 저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활동을 좀 넓혀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여기 나온 사례들처럼 스마일 게이트 노조처럼 청년 유니언처럼 아니면 모듈 부품사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뭐 한계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 포착하고 그것을 서로한테 많이 옮기고 이러면은 그런 노조 혐오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걸 좀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그렇게 늘 얘기하는 어용노조 시대가 있었고 민주노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새로운 노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새로운 노조의 시대는 뭐 축적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미 축적의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스마일 게이트도 뭐 IT 이런 새로운 노조 정말 엄근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집회 저희는 그 제조업에 있었으니까 청년 유니언 사람들한테 옛날에 들을 때 저게 목을 베러 출정식을 하는 사람들 같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모두 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집회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겠는데 고전적인 오래된 문제는 그대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접근하는 방식 프레임들을 바꾸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이미 축적의 시간들이고 그 축적의 시간 끝에 오는 게 이제 새로운 노조의 개념들 그것이 국민들한테 또 사회적으로 재평가받는 그런 노조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혹시 마지막으로 있으신가요? 온라인에도 뭐 있으세요? 내가 하시면 됩니다. 그 유민철 님에게 하나 질문 있는데요. 그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하시는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참여에 국민을 부르는 이유가 그 자체에 참여를 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향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느꼈던 뭐 사례나 경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조직의 역량이 뭐 커졌다라고 뭐 뚜렷하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이제 경험 얘기인데요. 사회적 대화를 하기에 조직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저 스스로 순진했다.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걸 깨달은 게 자산인 거예요. 이게 밖에서 뭐 양노총 이렇게 뭐 비판하고 왜 민주노총 좀 물론 다 문제 있는 거긴 한데 그럼 우리는 주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정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지만 워낙 긴 내용이니까 그거를 깨달은 게 저의 성과이자 조직적 성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당황을 따로 한번 깊은 얘기를 질문자와 답변자 나이 다른 시간에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한 1시간 15분 정도 뭐 짧다면 짧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농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또는 뭐 좀 시간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어떤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좀 새롭게 나타나는 뭔가 새로우면서도 또 전통적이기도 한 거죠.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그런 어떤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조금 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어떤 순간이 필요하겠지만 또 때로는 어깨에 약간의 힘을 빼고 옆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이런 기회도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대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짧게 인사들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강규님부터. 네, 시청자분들도 있고 현장에도 계시니까. 네, 뭐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제대로 전달이 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 뉴트로가 유행인 것 같아요. 뉴트로의 본질은 클래식을 잃지 않고 새로운 형태를 갖추는 것 같아서 노동조합도 이런 뉴트로 시대에 발맞춰서 뉴트로 노동조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 그냥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단어 그 말이 인상 깊더라고요. 노동시장이 되게 파편화됐다라고 하는데 노동계도 파편화가 된 것 같아요. 요새는 최근에 어떤 정치가 굉장히 진영 논리와 불신이 사실은 깊어지는 것이 지금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사실 그런 게 좀 같이 좀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참 되게 말하기 어려운 사실은 수많은 사실 갈등과 사실 저 이야기들을 참 사회적으로 참 공개적으로 꺼내놓고 잘 얘기했을 때 사실 또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걸 약간 해야 되는 노동운동 주체들의 그 몫이지만 좀 그런 문제에 사실 늘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밑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적정성, 옛것과 새것 이것들이 적정성을 이루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모인 것 자체가 저는 제조업 쪽인데 IT를 있고 또 세대 노조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새로운 시대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게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정치발전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혹은 청년유니언에서 생각하는 유니언센터 이런 데서 이런 교류들을 더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보고 배우고 서로 자극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시간 한 15분 조금 넘게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종종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